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을 40%에서 50%로 월급 중 보험료 비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4가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한 의학 조치가 불필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인데 이로써 이 전 회장은 구속 집행 정지 7년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에 대해 반군 비판 기사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50명에 대해서는 국내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김모 씨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무죄가 구형된 건 처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며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4가지 안을 한 번에 한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현행 유지 혹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월 100만 원 안팎의 노후 최소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4가지입니다. 보험료율 9%에서 13%, 소득대체율 40에서 50%, 기초연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에서 조정해 4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운영 계획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계획대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묶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1안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겁니다.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두되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각 안에 따른 실질급여액은 현행 유지인 첫 번째 안을 제외하면 100만 원 안팎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 체계로 최저 100만 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보장되게 한 겁니다. 2018년 실시한 국민 노후 보장편을 조사해서 1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약 95에서 108만 원, 적정 생활비 약 137에서 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최종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자, 특히나 재정 안정성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최소화.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지원을 하고 첫째 아이부터는 출산 크레딧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연금 개편안의 목표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내실화,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350만 명의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 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350만 명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원받아 연금 수령 시 매달 2만 5천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6개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내실화를 위해 이혼 배우자의 수급권도 강화합니다.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눌 때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이혼부터 분할하고 최저 혼인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가 숨졌을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중복 지급률을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는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기초연금을 2022년에 10만 원을 더 올린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0조 원 가까이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방금 임수건 기자도 말미에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는데, 국민연금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표된 연금 개혁안은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한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렇다고 국회가 곧바로 입법 작업에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들이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도 내년 7월까지가 활동 시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편안 논의를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입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의 입법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국회의 법 개정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불만을 이유로 들면서 법 개정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인기 없는 정책인 연금 개혁이 표류하거나 생색내기 개혁에 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내일 저녁 스즈키컵 결승전을 치릅니다. 10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는 베트남은 벌써부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네, 지금 양 기자 나가 있는 곳이 내일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이죠? 네, 제 뒤로 이 거대한 경기장이 보이십니까? 베트남에서 가장 큰 종합운동장입니다. 바로 내일 스즈키컵 결승전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또 이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 앞쪽으로는 왕복 16차선의 거대한 도로가 놓여 있는데요. 내일은 전 차선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2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베트남에 대한 열광적인 응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내일 결승전 표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가가니 티켓을 내밀면서 $7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의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25만 원 정도고요. 우리의 대기업 직원과 비슷한 중산층 월급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베트남 현지 가격으로 결승전 티켓 한 장이 2만 5천 원이니까 30배 가까운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내일 경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기장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내일 결승전이 끝난 뒤 있을 시상식을 위한 설치와 또 관중석 청소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약 4만 명의 관중들이 경기장 안에서도 열광적으로 베트남을 응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 취재진들도 제가 몇몇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취재진은 제가 내일 경기 전망을 물어보니까 베트남이 이길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결승전 상대인 말레이시아가 비록 자신들의 나라인 태국을 이겼지만
현재 베트남의 전력은 최고 수준에 올라 있고 2대2로 비긴 결승 1차전보다 훨씬 더 좋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베트남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이제 내일 저녁 말레이시아와 대망의 결승 2차전을 치릅니다. 원정 1차전에서 2골을 넣은 만큼 0대0 혹은 1대1 무승부만 기록해도 베트남이 우승컵을 가져가게 되고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까지 있어 베트남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도 결승 1차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미 내일 결승을 이기고 축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중부 곳곳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력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에는 또 곳곳에 기습적인 한방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이 그치자마자 찾아온 강추위에 도심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출근길, 건물 옥상에서는 난방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에 털목도리와 털모자를 눌러쓰고 종종 걸음을 합니다.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중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홍천 내면 기온이 무려 영하 20.4도, 대관령도 영하 19.9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파주 영하 13.2도, 공화 영하 13.5도, 의성 영하 12도, 서울도 영하 7.8도를 기록했습니다. 1월 중순에 해당하는 한겨울 날씨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주말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북서쪽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15일 오전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머무는 곳이 많겠고, 토요일 낮부터 강추위는 누그러들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기습적인 한방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주로 비가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은 북서쪽 상층에서 한기를 동반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낮 동안 주로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서해안이나 강원 산간 등 많은 곳은 5cm에 가까운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비는 일요일 오후 늦게나 밤에 그치겠고 다음 주에는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불청객 미세먼지가 몰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 예멘인 480여 명 가운데 처음으로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2명 모두 반군의 비판 기사를 쓴 언론인인데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예멘 난민 인정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예멘에서 언론인이었습니다. لقد قضينا 6 أشهر كانت قاسية جدا بالنسبة لنا. مع إعلان النتيجة اليوم شعرنا بالقليل من الفرح. 법무부는 2명이 예멘 내전 이후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계시에 반군으로부터 납치와 살해 협박을 받아 박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함께 심사받은 50명에게는 국내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은 국내 체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2명은 단순 불인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2명은 앞서 단순 불인정된 34명처럼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 480여 명에 대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됐지만 난민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법무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고 가짜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멘에 곧 평화협정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인정까지 안 해도 될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만 너무 의식하고 도민의 그런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지금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요. 찬성 측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난민 인정률이 고작 0.4%에 불과하다며 난민 인정에 너무 인색하다는 반응입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 신청자의 신분은 2분밖에 없는 거다. 480명 정도 된 분 중에 2명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인색한
판결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좀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난민 보호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지만 간암 수술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이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동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계기가 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은 삼성물산보다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용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고 결국엔 모 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검찰도 분식회계의 최종 수혜자를 이 부회장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물산도 포함돼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과 합병의 연관성을 이미 파악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의 외부 감사를 맡거나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평가에 관여한 회계법인도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합병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이번 수사 성과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10년 전 중단된 남북철도 협력이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 간 합의한 대로 착공식을 열게 됐는데요.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또 이를 통해 남북 관계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우리 열차가 판문역에 들어서자 환영 축포가 터집니다. 남북 간 화물열차 정기 운행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린 겁니다. 이 땅에 평화의 싹을 틔우고 번영의 꽃을 피우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매일 한 번, 모두 488번 도라산역과 판문역을 오간 남북 정기 화물열차가 남북관계 악화로 멈춰선 지 10년. 그동안 열차 운행이 거의 없던 판문역이 착공식 장소로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남북철도 협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하는 남북 인사는 모두 200명 정도로 우리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인사들이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지나 판문역까지 직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유류 반입과 착공식 비용 문제 등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없도록 미국 측과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착공식 개최 및 대북 제재 면제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 측 또한 유엔과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도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연내철도도로 착공식이 개최되면 남북 관계는 당분간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착공식 이후에도 실질적인 공사는 어려워 남북 간 연결된 철길이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대부분 사안에 합의를 하고 문안을 정리했지만 총액을 비롯한 한두 가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호 외교부 장관은 2019년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2018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 폐회사에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국민의 평화의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경완,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야는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 문제와 관련된 현안을 우선 해결할 계획입니다. 네, 계파 갈등을 경계하며 금기어라고도 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 또 비박이란 단어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의원을 당윤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이것은 저희 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리끼리 편가르고 서로 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다 했는데 최근에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터뷰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하자 정부와 여당은 특별 대책반까지 만들어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특별 대책반 TF 소속인 민주당 권칠승 의원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카오 측이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야 50대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택시 노동자들 또한 중소기업 서민들을 죽이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최소한의 밥그릇은 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논란이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해결할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카풀택시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여기에는 재선인 전현희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구인 권칠승 의원까지 의원만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F 소속인 권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가 이번 달 초부터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대외협력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의원은 최 씨가 이직하기 전인 지난 10월 30일에 카풀 TF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와 카풀업계 사이 협상을 주재하던 의원실에서 협상 당사자인 카카오 측으로 이직한 겁니다. 택시기사 분신 이후 하루 만에 민주당 TF 긴급회의가 열린 지난 11일에도 최 씨는 국회 동향을 살피기 위해 의원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TF에 합류한 뒤 최 씨의 이직 소식을 알게 됐다면서 TF 활동을 하면서 따로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 역시 자신이 직장을 옮긴 것이 부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님은 알지도 못했고 제가 이쪽으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업에 가서 경험하는 것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카카오와 택시업계 사이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의
완전한 합의는 어렵겠지만 택시업계의 이 전반적인 동의와 합의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해와 또 카풀업계의 이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을 어느 정도 동의를 이끌 수 있는. 민주당은 적극적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이 함께하는 3자 대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등 당선인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까지 모두 4,200여 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80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 4명입니다.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수시 모집 합격자 수십 명이 4시간 만에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측은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는데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가 불합격한 학생과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호군은 아침까지만 해도 뛸 듯이 기뻤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학금 대상자에도 올라 기쁨이 더 컸습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합격 사실을 알리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로 들떴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발표가 잘못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졸지에 예비 9번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대학 하나에 막 울고 불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를 심정을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화가 많이 났어요. 슬프다기보다는. 그래서 항의 전화도 많이 하고 부모님들도 화가 나고 막 그랬었고. 나군처럼 조선대 수시 모집 합격 통보를 받은 뒤 번복된 지원자는 78명에 이릅니다. 대학 측은 프로그램 오류로 합격자가 잘못 발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검증까지 거쳤는데도 지원자들의 항의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것이 옛날에 그 돌아갔던 프로그램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학 측은 성적 조작이나 비리가 아니라서 불합격된 지원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죄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통을 터뜨리는 것뿐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정부가 진통 끝에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YTN 한영규 행정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영규 기자, 4가지 개편안이 나왔는데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오늘 개편안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사안들은 통상 미리 엠바고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그 시한을 정해놓고 사전 설명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런 게 없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달에 그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해서 승인을 받기 전에 내용이 이미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보고 과정에서 그 보고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다 하는 이유로 그 반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보완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한 건데 갑자기 예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습적인 발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오늘 뉴스에서 계속 이제 국민연금을 중심적으로 이제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보험료율과 또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이제 4가지 방안이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어 설명부터 좀 하고 넘어가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네. 건데요. 소득 대체율은 본인의 이제 생애 주기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을 얼마 받냐라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5%고요. 이게 네. 이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는데 현재 45%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가입자가 이제 생애 평균 100만 원을 이제 벌어왔던 거예요, 월 평균. 네. 그런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45만 원은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겠다라는 게 소득 대체율이고요. 수령액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 비율인 것이죠. 그다음 보험료율은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것인가. 현재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9%인데 본인이 4.5, 그다음에 회사가 4.5% 이렇게 이제 9%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좀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네. 높을수록 좋죠. 뭐 60%, 70%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게 될 경우엔 더 많은 보험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보험료를. 네. 그리고 또 이 소득 대체율이 4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 보험료율도 네. 실은 거의 올릴 수 있는 상한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 대비 15% 이상을 떼버리면 생활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개인연금도 그렇죠. 들어야 예. 되죠. 또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막 올릴 수가 없는 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상적인 건 덜 내고 좀 많이 받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상적인 얘기고 네.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사항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4가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도 좀 요약해 주세요. 네. 그 오늘 정부가 발표한 안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4가지 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안하고 2안은 그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2안은 대신 이제 기초연금을 그 2022년에 4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인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안은 소득 대체율을 45%까지 올리되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겠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안은 소득 대체율을 50% 그러니까 가장 높죠. 그렇게 올리되 그 보험료율은 한 번 5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데 한 번 더 올려서 2036년까지 13%로 올리겠다 하는 그런 안이고요. 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면 1안하고 2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없습니다. 현행 유지네요. 현행 유지고 네. 다만 3안하고 4안은 소득 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이 크게 보면 둘로 구분이 네. 되고요. 그 안에서 보면 기초연금을 인상하느냐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얼마만큼 올릴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토대로 보면 기초연금을 올리는 안은 2안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소득 대체율, 또 보험료율, 기초연금 3가지가 이제 네. 변수가 돼서 네. 4가지 안으로 만든 건데 뭐 어려운 얘기지만 평론가님은 4가지 중에는 어느 안이 좀 현실적으로 보세요? 일단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2안이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2안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올리는 40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나중에 실질 수령액은 4가지 안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은근슬쩍 많이 주목을 받는데 이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올린다는 것이 기초연금이 결과적으로 이게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 30만 원 낼 때도 11조, 12조 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네. 노령화가 더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뭐 100조, 1000조까지도 기초연금 재원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좀 모순이 있고요. 지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057년으로 잡혀 있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좀 늦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1, 2안 같은 경우에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3안, 4안 중에서 조금 덜 올리는 이제 3안 정도가 3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안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기금 고갈 시점도 한 6년 정도를 늦출 수가 있는 뭐 이런 안이 좀 그나마 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네티즌 의견들 좀 보면 뭐 1안, 2안, 3안, 4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또 개인의 그쵸. 가치관에 따라서 네. 또 미래의 구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네.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취재 과정에서 한 기자는 어떤 안이 좀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이제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개편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럼 사회적 합의 중에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계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소득 대체율이 현재가 지금 45%인데 이게 네. 더 낮아지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굉장히 강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안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는 건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안은 그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는 채택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사만 또는 사안인데 그 사만은 그 소득 대체율이 올해 현재 수준인 45%고 네. 사안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저는 사안이 좀 더 가능성이 사안,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은 4만이 좀 낮고 한 기자님은 4안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이게 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고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그 고갈 얘기하셨잖아요. 국민연금 고갈 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되고 국민연금을 개편해야 되는가?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이 괜찮죠. 뭐 600조, 700조, 이게 1000조, 최대 2000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이게 한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적자 나중에는 이제 고갈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뭐 취재기자 때는 그때 당시에 고갈 시점이 한 2060년대 후반대였어요. 근데 점점 빨라져서 가장 최근에 이 전망치가 지금 2057년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고령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령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고갈 문제를 지금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이 2018년이고 고갈 시점이 2057년이니까 40년간의 갭 때문에 지금은 유야무야 넘어가더라도 당장 10년 후부터는 이게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개편을 어떻게든 이 고갈 문제 해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개편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국민연금 지급을 이제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형평성 때문이었죠. 뭐 공무원 연금 또 군인 연금, 사학 연금처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급을 보장하는데 국민연금은 못 해왔거든요. 네. 이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 그걸 법에 분명히 명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공무원 연금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불신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나중에 은퇴했을 때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고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 이걸 법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만약 고갈이 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다면 방법은 결국 그 유럽 선진국처럼 그해 걷어서 그해 그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문제는 그 연금 보험료가 현재보다 약 2배 내지 3배, 20% 내지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면 저항이 또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근데 국가는 지급을 보장해야 되고 그러면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도 결국 국민이 낸 돈인데 결국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딜레마고요. 그랬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정말 장기적인 해법은 실은 참 출산율을 대폭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일단은 가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점점 뚱뚱해진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 현 상황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금 구조로 유지할 건가 아니면 유럽처럼 그에 걷어서 뭐 그에 소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건가에 대한 이제 대선택을 좀 더 빨리 하면 할수록 나중에 어떤 이런 우왕좌왕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40년 남았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제언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다 이게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국민연금이 좀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속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워렌 버핏을 국민연금 기금 운영장으로 용병을 기용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지금 현재 한 연 4% 정도 평균이 됐는데 이거를 좀
늘리자. 이걸 한 7%, 8%까지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이 고가 시점을 늦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 운용기금 팀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이런 네. 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 안들을 좀 합쳐서 어떻게 됐건 고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고 또 운용 부분에서 운용의 묘를 좀 살릴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지혜를 네. 모아야 된다. 이런 또 안을 내셨는데 자, 오늘 나온 개편안을 보면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달 말에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국회 문턱을 또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명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돌리고 있으며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폭탄 돌리기, 속빈 강적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입법 과정, 국회에서 좀 잘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도 이미 선거제 개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뜨겁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앞으로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발표한 그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이 네. 이달 말까지 이제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렇지만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네. 그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그 합의, 과연 그 쟁점을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노동자는 더 많은 노후소득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사용자는 보험료 더 내는 게 부담스럽고 청년들은 재정 안정성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데 연금 수급자들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게 합의가 될 것인가? 그 활동 기한이 내년 그 연장을 하면 7월 말까지인데 네. 그렇게 해서 국회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과연 여야가 합의할 것이냐? 이 국민연금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겁고 민감한 이슈입니다. 표하고도 네. 직결되고 정권에 대한 지지도하고도 직결되는데 그러면 과연 여야가 그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정치 일정으로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2020년에 총선이 잡혀 있고요. 2022년에는 대선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야가 서로 공방만 벌이고 서로 상대방만 공격을 하다가 합의를 못한 채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 실제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합의가 나왔으면 하면 좋겠냐는 생각과 또 국회에서는 좀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국회에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총선이라는 2020년 총선 네. 때문에 아마 당장 내년 국회에서도 거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이걸 한번 결단을 내기를 푸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 13%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도 15% 이상으로는 올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우리의 지금 가계 소득 성장률을 보면 보험료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율 인상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뭐 더 받는 구조라든가 이런 지급 보장 부분들을 좀 적절히 이제 섞어서 적어도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20대, 30등에게 어떤 식으로든 신뢰를 줘야 됩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20, 30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진짜 감정, 이런 불신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은 뭐 국회나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내년에는 어떤 네. 식으로든 여야가 좀 의미 있는 지난 97년, 2008년과 같은 진짜 연금 개혁 같지도 않은 그런 개혁 말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한번 내기를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한영교 행정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거 한번 바꿔주시오. 장님, 나 이거 한번 바꿔주시오. 아주 좀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없다면은 말만 바꿔보면 되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이 방송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나온 첫 형사처벌 사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겁니다. 지금은 뭉치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고용 안도까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며칠 뒤에는 아예 관련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거 한번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좀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처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꿔보면 되니까.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하고 여론화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보도에 개입하기 위해 결정권자인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고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 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방송법은 1988년에 제정됐는데 이번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나온 겁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문화된 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권력이 언론에 간섭해온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첫 방송법 형사처벌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보안, 정보, 홍보 등 조직을 동원해 정부의 우호적인 글 3만 7천여 건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2살 서모 씨 등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갈등 봉합될까요? 자, 방금 보신 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혁신학교. 하지만 이 혁신학교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짧고 굵은 인터뷰, 퀵터뷰. 오늘은 교육청 앞 시위 현장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민 가운데 한 분, 이영희 씨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영희입니다. 저희가 섭외할 때만 해도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구성원 동의를 구하겠다고 이제 교육청이 한 발 물러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예, 일단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일단 이 정도로 유보해 주신 것은 저희 학부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일단 교육청에 그렇게 인사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내년 개교 이후에 좀 주민들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네. 학교 개교라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아이들 입학을 하고 이런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의견을 좀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보통 혁신학교를 지정하려면 예.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저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가 일단 폐교가 됐다가 다시 개교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예. 학부모의 동의 절차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것을 저희는 통보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보받고 그다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 수차례 항의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최신의 이 교육은 좋은 교육 방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면서 네.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서 팽팽하게 입장 차이를 보여와서 며칠 전에는 상당한 어떤 소요 사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1년간 이제 예비 혁신학교로 교육청은 지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서 다시 구성원의 뜻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동의도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 역시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형태이고요. 네. 제 개인 입장으로는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묻는다면 네. 학부모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혁신학교 지정은 불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그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면 또 30%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은 예비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고 했지만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위주로 먼저 여쭤봤는데 일단 왜 혁신학교를 좀 반대하셨는지 그 입장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혁신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네. 기존의 전통적인 일반 학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운영 방식입니다. 좀 말 그대로 극단적인 학교 유형이라고나 할까요? 네. 전통적인 일반 학교가 보다 교사 주도의 교과 중심적인 교육이라면 네. 혁신학교는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나 협력을 통한 활동 중심의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학교와는 전혀 다른 교육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반 학교에도 요즘은 굉장히 계속 그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강조되어서 네. 지금 혁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업 방식들을 일부 각 일반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식 수업이나 네. 참여 수업이나 협력 학습이나 그다음에 열린 학습이나 이런 유형들을 통해서 요즘은 그 일반 학교에서도 옛날의 전통적인 획일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일반 학교가 우리 학부모들이 훨씬 더 혁신학교보다는 받아들이기가 좋고 네. 그리고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초등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는다면 상급 학교에 갔을 때 대다수 학교는 혁신학교라기보다는 일반 학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그 운영 유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은 실제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도 뭐 자사고다, 특목고다 이런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부터 준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중학교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인
초등학교부터 기본적 교육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예. 기초 지식을 쌓아야 되는 이런 초등 교육에서 좀 비체계적인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런 식의 수업은 학력 저하를 가져온다라는 네. 학부모들의 지적과 불안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를 앞두고 혁신학교를 반대하다 보니까 혁신학교의 좀 어떤 단점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지만 또 혁신학교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또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청에서도 시대 변화에 좀 적응을 하는 학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예. 들어보면 교육사상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헬리오시티 입장에서는 대도시의 과밀 학급 상태의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시골 농어촌이나 아니면 소그룹 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 만족을 하였다는 그런 학부모의 데이터들도 있지만은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떤 지역에서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두고 혁신학교 논란을 겪었던 입주민 한 분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YTN이 발전소 안 작업장의 모습 그리고 김용균 씨와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육성을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놀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석탄을 나르는 벨트를 움직입니다. 사망사고가 난 태안 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또 다른 석탄 이송 설비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하던 작업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지금도 펜스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사흘 뒤 촬영한 화면입니다. 사망사고 후에도 태안화력 1호기부터 8호기는 정상 가동 중. 하지만 논러 주변에 안전망 좀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철조망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막아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니들이 조심해서 다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서부발전 측은 사고 발생 사흘째 석탄 운송 설비를 정지하고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청업체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근로자는 처음 듣는 소리라는 반응입니다. 그런 지시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설비를 멈추지 않은 채 점검을 진행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혼자 근무를 계속 돌고 있고요. 야간 근무에도 혼자서 그리고 기동 중일 때도 계속 근무를 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보령화력 발전소에서도 30대 초반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판박이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망사고가 나도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대책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한국서부발전이 위험한 작업은 외부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고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이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2인 1조 근무 지침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사과하며 운전설비 무인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 있는 지역에는 2인 1조를 운영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 지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잘 시행되지 않은 석탄 설비 공간에는 아예 무인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고 김용균 씨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수석은 헌화와 분향을 하고 조의를 표했지만 사측의 현장 증거 인멸 정황을 지적하고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유족과 동료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 이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조문의 뜻을 전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왔다면서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 선에서 4가지 안이 공개됐습니다. 4가지 방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소득 대체율 40% 및 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앞서 말씀드린 급여 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여 실질소득 대체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입니다. 현행 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율 체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 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여 31년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한 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야는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 문제와 관련된 현안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유치원 3법이나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나머지 쟁점들은 각 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논의한 뒤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한미 간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가 조율 중인데요. 벌써 10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내년도 이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10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연내 협상 타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납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대 쟁점은 역시 총액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도 입장차가 크고 좁히려 하지만 여의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현재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 협상단도 150%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9,6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차 협정 역시 해를 넘겨 타결됐을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작 이전부터 공평한 분담론을 내세우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증액 범위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에서 한미 동맹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 해군의 독도방어 훈련에 대해 강렬한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했습니다. 자민당은 당내 외교위원회 등 관계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우리 해군의 독도방어 훈련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강렬한 분노를 갖고 비난한다면서 앞으로 훈련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결국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보석이 취소된 뒤 구치소로 가는 길입니다. 황제 보석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십니까? 법원이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틀 뒤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석 취소 이유로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7년 전 보석을 결정할 때만큼 나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도망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꼽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의사의 관찰과 투약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4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풀려났고 이후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회장이 법원이 지정한 곳을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황제 보석이란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검찰은 이후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선 이 전 회장 측에서 황제 보석 비판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취소로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재판은 이 전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남북이 내년 2월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공동으로 만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후보 종목은 8개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여일 만에 다시 만난 남북은 그랜드 파이널스에 출전 중인 탁구 단일팀을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경기 어땠습니까? 경기 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회담 준비하느라. 박 선생 이전에 가지고서 또 경기 보고 방금 봤는데. 네. 아마 결승전에 올라가면 이번 주 토요일에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오후 일찍 마무리된 2차 체육분과 회담에서 남북은 내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체육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또 2020년 하계올림픽에 이어 장애인올림픽도 남북이 공동 출전해 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공동 입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단일팀과 관련해 남북이 모두 희망하는 종목은 8종목 내외. 단일팀 경험이 있거나 국제경기단체가 제안한 종목 위주여서 탁구, 농구와 카누, 조정이 후보 종목으로 꼽힙니다. 경기단체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원하는 종목이면 저희들은 기꺼이 지원을 하고 북한하고 협조를 할 것이고 이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일팀을 강요하거나 남북은 또 지난 1차 회담 때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의향서를 최대한 빨리 IOC에 함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위협 운전 끝에 상대방 운전자 부부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법원이 위협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밤중 고속도로 한쪽에 심하게 구겨진 승합차. 멈춰서 있던 승합차를 뒤따르던 트럭이 들이받아 두 딸과 함께 타고 있던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すごい私シートベルトで肩が痛くてそれでもう痛みがなくなって気づいたら父と母がどこにもいなくて妹は後ろでなんか口から血流してるし 가족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다 벌어진 참극의 발단은 사고 직전 휴게소에서 일어난 사소한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옆을 지나던 승합차에서 주차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난 운전자가 위협 운전을 거듭하며 추격해 고속도로에 승합차를 억지로 세웠습니다. みんな怖くて止まりました。胸ぐらつかまれてさっきのは喧嘩売ってるのかとかお前なんかどうしたんだよみたいな調子乗るんじゃねえよとか高速道路にお前投げてやろうかとか言われて 이런 와중에 갑자기 트럭이 승합차를 덮쳤고 결국 부부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일본 법원은
고속도로에서 4차례나 앞을 가로막으며 승합차를 세우고 폭력을 행사한 26살 이시바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위협운전에 그치지 않고 위협운전 때문에 결국 부부가 숨지는 사고까지 일어나게 됐다고 인정해 엄벌을 내린 겁니다. 변호인 측은 위협운전은 인정하면서도 고속도로에서 실랑이하던 중 다른 트럭이 덮쳐 벌어진 일이라 사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징역 18년 형량에 대해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가족들의 슬픔을 헤아리고 위협운전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중미 과테말라 출신의 7세 소녀가 지난주 미국 국경 순찰대에 구금된 뒤 탈수증과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미 세관 국경보호국이 밝혔습니다. 이 소녀와 아버지는 이주자 일행과 함께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으로 불법적으로 넘어왔다가 지난 6일 뉴멕시코에서 일행 163명과 함께 출입국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 후임을 놓고 고민 중인 가운데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기용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CBS 방송과 허핑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쿠슈너를 면담하고 그의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 겪어야지 시작이 되는 건지, 지금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건지. 왜 진정 잘못한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고 왜 열심히 살아, 열심히. 무죄 날짜가 14,303일이에요. 그러니까 39년 넘게 재해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2분의 재해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외주 노동자들이에요. 본사가 아니니까 무죄의 기록에서 배제가 됩니다. 무죄의 기록을 홍보하고 잘했다고 포상금까지 줍니다. 위험한 작업에 투입이 돼서 제일 입는 분이 대다수도 외주 노동자입니다. 그야말로 위험에 외주합니다. 지금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네. 위험에 외주하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럼 뭡니까? 예. 지금 법상 저희가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습니다. 법상 할 수 없게 돼 있다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그게 어느 법입니까? 제가 전기공사업법 제7조입니다. 아니요, 여기 보니까 예. 그 본사 내에도 예. 인력이 있어요. 아, 인력이 있는데 긴급 있고. 상황만 네? 긴급 상황만 저희가 대처할 수.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메트로의 설비처장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안 한 우리 아이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유품이라고 아이 가방을 처음 열어봤어요. 왜 거기에 사다리가 왜 쓸데없이 책임만 강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회사 다니지만 상사가 얘기하는 건 들어야 되는 거라고.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2인 1조가 아니라 한 사람을 자기네들이 내보내면서 지금도 누군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희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네, 카트 옆 한 남성이 허리를 깊게 숙이고 빨간색 자선 냄비에 지폐를 넣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걸까요? 자세히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카트에는 먹을거리가 아닌 신문지 같은 폐유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 노숙인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냄비 안으로 이렇게 살며시 넣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천세영님께서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YTN으로 사진을 제보하셨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기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면서 이 사랑의 온도탑은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냄비 안으로 지폐를 넣은 손길도 또 그 손길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던 그 눈길도 한파 속 따스한 온기로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은 여러분의 사진을 소개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 꽃꿈을 구해준대. 걔네 아빠 짱이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콘덴싱이 옳았다. 콘덴싱 30년. 오늘 낮 동안에도 공기가 무척 차가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0.6도로 영상으로 올라섰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전북 동부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는 2도가량 높지만 예년보다는 3도가량 낮아 무척 춥겠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예년과 비슷해지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북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울릉도 독도에는 새벽까지 최고 7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도 영하 6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다만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